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제 경영학 박사님이 쓰신 글이죠. 자신감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법. 이걸 바탕으로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좋죠.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자꾸 떨어지셨대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 훈련 이런 걸 받고 오셔서는 벽에다가 크게 하면 된다 딱 써붙이셨답니다. 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이걸 보신 할머니께서 갱년기 이후로 통 그러시더니 웬일이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밑에다가 조용히 되면 한다 이렇게 써붙이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거 글자 순서만 살짝 바꿨는데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하면 된다는 뭔가 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인데 되면 한다는 약간 조건부잖아요. 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적극성, 능동성, 긍정성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거네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딱 제시하는 자신감 강화 방법 세 가지 있잖아요. NLP 활용, 파워의식 선택, 그리고 명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 NLP. 이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맞죠? 네, 맞습니다.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이게 1970년대에 밴들러하고 그린더가 발표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NLP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사실 근데 이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법구경에도 보면 입안의 도끼라는 표현이 있고 유대 속담에는 말이 입 밖에 있으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우리 속담에도 뭐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양날의 칼이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말 조심해라. 말의 힘이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말의 힘은 강조되는군요. 심지어 그 글에 보니까 전 뉴욕경찰청장이 이메일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라. 뭐 이런 조언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기록으로 남는 말은 더 무서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기록으로 남으면 더 파급력이 크니까요. NLP는 바로 이런 말의 힘을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원리는 마음이랑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특히 말하는 것, 이걸 의식적으로 바꾸면 뇌신경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 감각 중에서도 특히 말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여기서 그 바보뇌 이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뇌, 특히 무의식이 좀 단순하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바보뇌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비유적인 거죠. 우리 무의식이 생각보다 되게 직접적이고 뭐랄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진짜랑 가짜를 잘 구분 못하고요. 네. 둘째는 일단 뭘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만들려고 하고 셋째는 특히 말로 딱 시인을 하면 그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자신감이랑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랑 나는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스위치를 동시에 켜지 못한대요. 하나만 켜지는군요. 네. 하나가 켜지면 다른 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거야.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순한 뇌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현실에서 증명해야겠네? 하고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자기암시, NLP를 통한 자신감 강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뇌는 그 말 자체에 반응하니까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듯해요. 심지어 웃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짜로 웃어도 뇌는 진짜로 안다고요? 네, 정확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웃네? 하면서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고 선순환이죠. 그래서 그 일본 인성훈련가는 막 팔 벌리고 우하하하 이렇게 웃으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박장대소. 그게 실제로 운동 효과도 상당하대요.
크게 한번 웃는 게 윗몸 일으키기 25번 효과라던가, 뭐 15초 박장대소가 100m 달리기 효과라던가. 와, 진짜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엔도르핀뿐 아니라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쓰고 심지어 웃는 행동을 통해서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신도 지금 한번 속으로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해봐야겠네요. 말의 힘으로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재밌네요. 근데 이건 언어적인 접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식 상태 자체를 다루는 방법도 있었죠? 아, 네. 두 번째 방법이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파워 의식 그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한 파워 의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호킨스 박사는 그 운동역학, 카이네시올로지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연구를 했어요. 운동역학이요? 그 근육 반응 테스트하는 거요. 네, 맞아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그걸 테스트해서 인간 의식의 여러 상태를 에너지 레벨로 측정한 거죠. 뭐 룩스라는 임의의 단위를 쓰긴 했는데 그걸로 17단계로 나눴어요. 17단계나요? 그 중에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200룩스, 용기, 커레이지입니다. 용기. 네, 이 용기를 기준으로 그 아래는 포스 의식, 그 위는 파워 의식 이렇게 나눴어요. 포스 의식은 좀 뭐랄까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대하는 상태예요. 제일 낮은 게 수치심, 20룩스,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그리고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자존심도 175룩스로 포스 의식에 포함돼요. 자존심도요? 자존심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때로는 좀 배타적이거나 우리 편만 옳다는 식의 파벌 의식, 이데올로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호킨스 박사는 포스 의식으로 분류했어요. 좀 흥미롭죠? 아, 그렇군요. 그럼 파워 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용기, 200룩스부터 시작해서요.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게 깨달음이죠. 700에서 1000룩스예요. 중요한 건 200룩스, 즉 용기를 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파워의식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와, 근데 의식 상태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실험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아, 네. 에모토 마사르 박사의 물실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한테 좋은 말 해주면 결정이 예뻐지고 나쁜 말 하면 막 깨지고. 네. 그리고 또 엘미 게이스 박사였나요? 화난 사람 숨결 마신 쥐는 죽고 기쁜 사람 숨결 마신 쥐는 활기찼다는 그런 실험도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런 실험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죠. 우리의 의식 상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심지어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파워의식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바로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바로 그겁니다. 호킨스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통찰이 바로 그거예요. 높은 의식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것, 비커밍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것, 비잉이라는 거예요. 아,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거라고요? 네, 예를 들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그게 천국이다. 뭐 이런 비유랑 비슷해요. 아하, 그래서 그 신부님 얘기가 있었군요. 매일 아침마다 신이 오늘은 행복을 택할래, 불행을 택할래 물으면 늘 행복을 선택해서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 맞아요. 그거예요. 핵심은 먼저 자신의 현재 의식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에 차 있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Seeing, watching. 그리고 그 상태에 빠져서 자책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포의식 상태에 있구나. 그럼 이걸 파워의식 상태, 예를 들어 용기나 포용, 평화의 관점으로 바꿔봐야겠다. 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처음엔. 하지만 이게 무슨 대단한 수행이라기보다는
매 순간의 알아차림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인류 전체의 평균 의식 수준이 이미 200룩스, 즉 용기 단계까지 올라왔대요. 아, 정말요? 네. 물론 대다수는 아직 포의식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 파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파워의식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어, 당신도 다음에 좀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다른 관점을 선택해볼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기억해둬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게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명상.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죠? 관심도 많으시고요. 명상에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기법도 다양하고. 근데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그 내면의 중얼거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아, 마음속 수다를 멈추는 거군요. 네. 그 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스승 돈 후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내면의 대화, 즉 혼잣말을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이 있는 그대로 열린다. 명상이 바로 이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훈련인 셈이죠. 명상에도 종류가 있다고 나누던데요. 집중 명상이랑 각성 명상. 네, 맞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집중 명상, 사마타라고도 하죠. 이건 뭐 촛불이면 촛불, 만트라면 만트라, 아니면 호흡. 이렇게 딱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 대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깊은 몰입 상태, 뭐 삼매경이나 황홀경 같은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아, 하나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군요. 그럼 각성 명상은 뭐죠? 각성 명상은 비파사나 또는 윗바사나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좀 달라요. 특정 대상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감각, 생각, 감정, 이걸 그냥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이것저것 다 뜨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뭔가 존재 전체와 연결되는 듯한 그런 통찰, 깨달음, 사토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꾸준한 연습이에요. 연습을 통해서 생각에 막 휩쓸려 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에 딱 머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생각해보면 꼭 거창하게 앉아서 해야만 명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할 때 물 흐르는 느낌에 집중하거나 걸을 때 발바닥 느낌에 집중하는 것도 그럼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내면의 어떤 고요함, 중심을 잡는 것. 그게 결국 단단한 자신감의 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방법 정말 다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 글을 쓰신 이유경 박사님 본인도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저자분이 47세 때 좀 늦은 나이죠. 그때 LPJ 마음건강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힘드셨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컸다고 하고요. 네. 그때 예전에 들었던 제გვel치 전 주의회장의 말이 딱 떠올랐답니다. CEO들이여,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라. 근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보니 바로 자신감이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업이 어렵고 힘들수록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방법 있죠? NLP, 파워의식 선택, 명상. 이걸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하셨대요. 와, 직접 실천하셨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 회사가 직원 80명 규모까지 성장했고 지금도 저자분이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증명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꾸준한 실천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NLP, 파워의식 선택, 명상, 이 세 가지 도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지지해 줄 수 있다. 저자의 경험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 이유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자신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열쇠를 같이 한번 열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웃음으로 뇌를 바꾸는 NLP 활용법, 또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파워의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현재에 머무는 명상의 힘까지 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자신감이라는 아주 든든한 날개를 다는데 조금이나마 작은 영감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자 또 경영 전문가로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서 이 3가지 방법을 정리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몸담고 계신 분야 혹은 당신이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나만의 자신감 높이는 비법, 그런 독특한 4번째 방법은 없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당신만의 비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